자, 오늘 교재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보시면 법인의 설립에서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법인의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가 나와요. 중요한 것들은 아니죠. 1번 특허주의. 특별법을 만들어야지만 법인이 설립되는 주의. 얘 중에서 한국은행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국은행이라는 법인은 한국은행 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특별법이 따로 만들어져야 설립할 수 있는 경우를 특허주의라고 하고요. 그 다음 2번 허가주의와 3번 인가주의와 4번 준칙주의가 있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했어요. 충족을 하고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지만 법인으로 설립되는 주의가 허가주의고요.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인가를 받아야지만 법인으로서 성립하는 주의가 인가주의고, 준칙주의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충족하기만 하면 설립할 수 있는 경우가 준칙주의거든요. 그럼 허가와 인가의 차이점 뭐냐? 허가는 허가를 허가할지 안 할지를 관할 관청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허가주의라고 하고요. 인가를 낼지 안 낼지를 결정할 수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자유로운 재량이 없는 경우를 우리가 인가주의라고 하고요. 일단 결론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비영리법인은 허가주의입니다. 허가주의고, 그 다음에 영리법인은 뭐냐면 준칙주의입니다. 먼저 요거부터 좀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를 만들려고 해요. 그럼 학교는 비영리법이니까 뭐죠? 허가주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법정 요건을 모두 갖췄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는 허가를 낼지 안 낼지를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제 인상을 보고 더럽습니다, 안 됩니다, 내지는 요 지역에는 학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법정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줄지 말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주의가 허가주의고요. 근데 제가 학원을 설립하려고 해요. 학원은 일종의 인가주의입니다. 제가 법정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교육청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죠. 법정 요건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못 해주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걸 우리가 뭐죠? 인가주의라고 하고요. 그 다음 제가 주식회사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주무관청으로부터 뭐 받을 필요는 없어요? 허가 받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법정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거죠. 과거엔 여기서 뭐가 허가주의고 뭐가 인가주의고 뭐가 준칙주의인지가 가끔 나왔지만 지금은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념만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비영리 사단법인과 비영린재단법인의 성립 요건에서 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 그죠? 왜냐하면 영리법인은 민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법이 적용이 되고요. 법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해서 32조가 나와 있고요. 일단 이 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비영리법인은 무슨 주의죠? 허가주의라는 게 규정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2번 설립행위를 해야 되는데, 설립행위는 결국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정관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박스에 정관의 작성사항 해가지고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될 총 7가지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외우시는 게 좋아요.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 자격의 득실 자격에 관한 규정, 7. 존립 시기나 해산사를 정한 때 그 시기 또는 사유인데
정리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요 7가지는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그 정관은 무효가 되고요. 2번과 3번, 2번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1호부터 5호까지는 재단법인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6호와 7호는 사단법인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일단 6호 같은 경우에는 재단법인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재단법인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거잖아요. 따라서 사원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 사원적에게 득실에 관한 규정은 재단법인 정관에는 기재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7호부터는 6호가 많이 나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또 나옵니다. 1.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에서 정관 작성인데 맨 밑에 보시면 사단법인의 성질상 설립장은 2인 이상이어야 하고 반드시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거니까 사람이 집합이 되려면 최소한 몇 명이 있어야 되죠? 2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 가지 참고로 좀 조심할 것은 사단법인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한 명만 있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사단법인의 사원이 한 명도 없으면 해산 사유가 되지만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해산 사유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설립할 때는 최소한 몇 명이 필요하죠? 2명이 필요하지만 설립된 사단법인이 뭐하기 위해서는요? 존속하기 위해서는 유지되기 위해서는 몇 명만 있으면 돼요? 한 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넘기셔가지고 나번해가지고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성질에서 합동행위로 보는 것이 다수입니다. 최근에는 계약으로 보는 경우에도 유력하기 때문에 나올 건 아닌데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우리 집 살래라는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좋다 내게 사겠다라고 승낙을 하면 요 갑과 을 간의 매매라는 계약이 성립이 되죠. 그러면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방향은 상호 교환격인 거죠. 이에 반해서 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갑도 결국은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도, 을도 사단법인을 설립할 목적, 병도 사단법인을 설립할 목적,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의 방향이 똑같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명이 사단법인을 만든다면 요 4명 모두는 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공동의 목적을 가져가기 때문에 요 계약처럼 상호 교환적이고 대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합동행위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고요. 수험적으로는 그냥 간단하게 이해할 필요도 없고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합동행위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답은 저다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해 가지고 자치법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비교할 게 있어요. 약관은요 계약의 내용입니다. 이에 반해서 정관은 규약은 자치법규입니다. 뭔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약관이 구속력이 발생하려면 계약의 내용이라는 것은 일반적 계약과 마찬가지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승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뭔가를 가입하고자 할 때 뭐가 떠오르죠? 약관이 뜨고 약관에 동의함이라고 뭐 하라고요? 클릭하라고 막 꼬신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에게 뭐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이에 반해서 법은 승낙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구속력이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도 원하지 않더라도 그 법은 저에게 당연히 뭐가 있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계약으로 본다는 말은 구성원에게
효력이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승낙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자치법규로 본다는 말은 구성원들에게 구속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승낙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정관은 계약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치법규이므로 나중에 새롭게 구성원이 추가될 때 그들이 뭐 하지 않았더라도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친다는 의미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잘 내지는 않지만 가끔 약관은 자치법규다 그래서 뭐예요? X로 만들고요. 정관도 계약의 내용이다 그래서 뭐예요? X로 만드니까 좀 구별해서 기억해 두시고 차이점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관련 판례는 결국 정관은 뭐예요? 자치법규니까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 2번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행위에서의 재산의 출연과 정관 작성입니다. 그러면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면 사단법인이 설립되게 되는데 재단법인은 정관 작성 외에도 뭐가 필요한 거죠? 재산의 출연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재산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관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을 출연해야 비로소 뭐죠? 재단법인이 설립되게 되는데 박스 밑에 보시면 4번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성질에서 밑에 두 번째 보시면 설립자가 1인인 경우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뭐라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계약은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고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뭐예요? 단독행위죠. 그러면 단독행위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상대방이 없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재산을 출연해 가지고요. K라는 재단법인을 뭐 하려고 하냐면 설립하려고 해요. 요때 갑은 누구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나 승낙은 받을 필요 없으니까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단독행위인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면은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 재단법인이니까 재산이 없는 재단법인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갑이 재산을 꺼내가지고 막 주려고 해요. 아직 주진 않았어요. 그죠? 주려고 할 때는 요 재단법인에는 아직 뭐가 없는 상태예요? 재산이 없는 상태니까. 재산이 없는 재단법인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재단법인 설립행위 법적 성질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통설이고요. 이거는 은근히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답은 재단 출연의 법적 성질은 증여나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고 문제가 라번 재단법인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식입니다. 자, 교재 48조가 나와 있는데 48조를 먼저 보기 전에 민법 186조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민법 186조가 뭐라고 규정을 두고 있냐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럼 법률 행위는 대표로 두 가지거든요. 계약이나 단독행위죠. 그럼 결국 186조에 따르면 계약이나 단독행위에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뭐예요? 단독행위예요. 그러면 186조에 따르면 재단법인은 뭘 해야지만요?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논리를 가게 되죠. 근데 문제는 교재에 나와 있는 48조인데 48조 읽어보면 1항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 법인은 언제 성립되죠? 설립 등기하면 성립되죠. 그러면 설립 등기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8조 1항에 따르면 뭐만 하면요? 설립 등기만 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이전 등기를 안 하더라도 재단법인은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 2항을 볼까요?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원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유언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면요, 출원자가 사망한 때거든요. 그러면 사망한 때로부터 법인에 기속한 것으로 본다라는 말은 결국 법인으로 뭘 안 하더라도 이전 등기를 안 하더라도 출연자가 뭐 하면요, 사망하면 바로 재단법인이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적어보면 48조에 따르면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설립 등기를 하는 순간 재단법인으로 뭘 안 해도 돼요?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재단법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고요. 또 사후행이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출연자가 사망하는 순간 뭘 안 하더라도요,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재단법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요 186조와 48조가 충돌이 됩니다. 186조에 따르면 재단법인은 등기를 해야지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48조에 따른다면 재단법인은 등기하지 않아도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두 가지가 뭐죠? 모순된 논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1번 문제 소재해가지고 다수설이 나오고 소수설이 나오고요. 넘겨보시면 판례 입장이 나오는데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되죠? 판례만 기억하면 됩니다. 판례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내 대외관계 분리설을 취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판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부동산 토지를 출연해 가지고 K라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때는요, 요 갑에서 K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은 48조에 따라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일단 재단법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등기하지 않아도요. 다만 갑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요 토지를 병에게 을에게 팔아먹고 일에게 이전 등기를 해준다는 경우에는 요 K는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을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내적으로는 갑과 재단법인 사이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누가 일단 소유자예요? 재단법인이. 그렇지만 대외적으로는 아직도 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는 누구 거란 얘기죠? 갑의 것이란 얘기죠. 따라서 요 을은 적법하게 무엇을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입장이죠. 이걸 말로 적어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등기 없이 재단법인은 소유권을 뭐하게 돼요? 취득하게 되고요. 다만 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을과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요.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일단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뭘 받아야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주의하실 것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무관청이 여러 곳인 경우에는
모든 주무관청이 다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에 급식 식품을 납품하려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려고 해요. 오늘 학교니까 교육청과 관련돼 있죠. 또 식품이니까 뭐죠? 식약청과 관련돼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저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식약청 두 군데 모두에게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하나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설립 등기를 할 것. 자, 법인이 되는 순간은 설립 등기라는 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설립 등기를 해야 비로소 법인은 권리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제3항 해가지고 법인의 능력이 나오죠.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 저번 주부터 우리 갑자기 많이 줄었죠, 우리. 날씨가 추워서 그러나요? 그죠? 여기 여자분도 안 오시고, 그죠? 왜 안 나와, 이분요? 예? 곡절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안 나오시면 뭐 걱정도 되고. 그래도 참 걱정도 되고. 원래 이게 항상 이 공부라는 게 제가 이렇게 보면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해보고 이렇게 학원에서 해보면은 대학에서는 강의가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명문대학은 아니다 보니까 얘들이 엄마가 보내서 온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눈빛이 동태 눈깔이야. 그러니까는 막 억지로 그죠? 특히 문제는 뭐냐면 대학은요 출석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석을 안 하면 학점을 안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같은 놈들이 학교는 와요.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반 이상은 엎드려 자고요. 아무튼 분위기가 아주 더럽습니다. 근데 제가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눈빛이 막 이렇게 촌촌하시거든요. 왜 그런 거죠? 누가 보내서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온 거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겠다는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다 뭐가 있죠? 이유가 있죠, 그죠? 이유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다가 이제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이렇게 추워지면 이걸 왜 시작했지라는 마음과 함께 뭐죠?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포기한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필요성, 이유가 뭐 되진 않아요? 해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시면 매년 공부하시거든요. 매년. 그래서 원래 우리가 성인이 공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작을 하면 한 번에 딱 끝내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절대로 결석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터넷 찍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바쁘거나 귀찮거나 힘들면 인터넷에서 봐야지. 이런 유혹에 휩싸이게 되고. 근데 인터넷으로 공부가 되면 좋은데 잘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컴퓨터를 보고 있을 때 3시간, 4시간 이런 시간을 주위에서 냅두지를 않거든요. 그죠? 한 30분만 지나도 막 불러대고, 그죠? 뭐 전화 오죠. 카톡 오죠. 아빠 막 불러대고, 그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인터넷을 공부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인터넷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 말씀을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학원 등록하신 분들은 빠지지 않고 좀 오셨으면 좋겠네요. 자, 87페이지입니다. 법인의 능력입니다. 일단 법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권리 능력이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1번 성질에 의한 제한이 있죠. 그죠? 교재 보시면 뭐 생명권 없겠죠. 호주승계권, 상속권, 친권, 육체상의 자연권은 법인이 없겠죠. 근데 이건 당연한 거고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밑에 오른쪽에 유증은 받을 수 있고 재산권까지는 당연한 거고 성명권, 명예권도 있다는 거죠. 법인도
성명권도 있고 무엇도 있어요? 명예권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법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하게 되면 명예권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뭐죠? 고소할 수 있죠. 그 옛날에 그 누구죠? 그 요새 TV에 안 나오던데 강용석인가요? 그 국회의원 아나운서 되려면 뭐죠? 한 번 줘야 된다는 놈, 그죠? 그러면 이렇게 숙대 그 학생들 모아놓고 아나운서 되려면 한 번 줘야 된다 이딴 소리 해가지고 그 아나운서 협회에서 명예훼손죄로 뭐죠? 고소를 받았거든요. 자,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법인에게도 뭐가 있어요? 명예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은 파산관제인 될 수 있고요. 청산인 될 수 있고 유언집행자 될 수 있고 후견인이 될 수 있어요. 일단 파산관제인 청산인은 회계법인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회계법인.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파산관제인이나 청산인을 공인회계사 한 사람을 선임하는 것보다는 회계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유언집행자는 누구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로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드라마에서 보면은 김 변호사, 박 변호사 이렇게 1인이 뭐예요? 유언집행자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뭐예요? 법인. 로펌을 유언집행자로 뭐 할 수 있어요? 지명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후견인이 꼭 기억해 두세요. 법인도 뭐가 될 수 있어요? 후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겁니다. 아이가 부모님이 없어요. 그래서 고아 원과 같은 양육시설에 지금 어떻게 해요? 보호를 받고 있으면 보통 후견인을 누가 했냐면 고아원 원장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고아원 원장님이 간두거나 돌아가시게 되면 이게 영속성이 뭐예요? 져야 된다는 거죠. 차라리 고아원 원장님보다는 그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을 뭐죠? 후견인으로 지정한다면 그것이 더 뭐죠?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법인도 뭐가 될 수 있어요? 후견인이 될 수가 있어요. 메모할 것이 있는데 법인은 이사는 될 수가 없습니다. 뭐는 될 수 없어요? 이사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법인은 사원은 될 수가 있습니다. 법인은 뭘까요? 사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원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말하고 가장 흔한 사원이 뭐예요? 주주죠.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요새 항상 말 많은 제일모직하고 뭐죠? 삼성물산. 이게 뭐가 문제였던 거죠? 그 제일모직인가요? 삼성물산이구나. 삼성물산이 제일모직하고 합병함으로써 이거 이재용 회장에게 뭐가 생긴 거죠? 삼성전자 주식이 5%인가요? 이게 생기던데. 아무튼 법인들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주가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인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인이 못하는 것은 뭐예요? 이사죠. 그래서 보통 이사가 법인이 못한다는 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법률에 관한 제한은 일단은 큰 의미 없고 3번 목적에 관한 제한입니다. 일단 맨 우측에 맨 위에 법조를 보시면 3, 4조입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러면 결국 이런 거죠. 정관에다가 목적을 정하게 되면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인에게 뭐가 인정된다는 거죠?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는 거죠. 그럼 밑에 있는 판례는 뭘까요?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도 법인에게 뭐가요?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네 번째입니다. 법인의 권리 능력은 법인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겠어요? 계세요.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그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된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목적을 수행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만 포함된다. 그럼 뭐 돼요? X가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이고도 간접적으로도 필요한 행위라면 모든 범위에서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법인의 행위 능력이 나와요. 일단 법인에게는 의사 능력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또 법인에게는 제한 능력자라는 건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의사 무능력자도 없고 제한 능력자도 없으니까 권리 능력 이코로 뭐도 되는 거죠? 행위 능력도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인은 권리 능력 범위에서 당연히 무엇도 인정됩니까? 행위 능력도 인정된다. 왜냐? 법인에게는 의사 무능력자 제도도 없고 제한 능력자 제도도 없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2번 법인의 행위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행위해야 되냐면 대표기관의 행위해야 돼요. 그럼 대표기관에 얘가 나오죠. 이사 대표기관입니다. 임시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법인의 대표기관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다. 그렇죠? 또 사원총회도 법인의 대표기관이 어떻게 해요? 아니다. 이게 두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법인의 행위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행위해야 돼요? 대표기관의 행위해야 되는데 감사도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고 사원총회도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니까 감사 행위는 법인의 행위가 아니고요. 사원총회 행위도 뭐가 아닙니까? 법인의 행위가 아님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행위 방식에 대해서는 대리관한 민법 규정이 뭐가 됩니까? 준용이 됩니다. 그 다음 3번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이 나오죠.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A라는 법인이 있는데 갑이라는 이사가 을에게 뭘 했냐면 불법 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 법인이 이사가 아닌 불법 행위는 법인이 한 거기 때문에 을은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법인 스스로도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죠? 불법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인에게는 불법 행위 능력이 인정이 돼요.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갑과 같은 대표기관의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이런 것들의 행위는 뭐가 되죠? 법인의 불법 행위가 되지만 감사나 사원총회 행위는 법인의 불법 행위가 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직무와 관련된 행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의 이사가 그날 밤 개인적으로 취미인 도둑질하다 걸렸어요. 이거는 법인이 책임질 일이 아닌 거죠. 또는 뭐 이사가 그날 밤 뭐 강간을 하다가 걸렸어요. 이것도 법인이 뭐 할 일은 아니에요.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따라서 법인의 불법 행위로서 법인에게 책임이 기속되려면 첫째, 누구의 행위해야 됩니까? 대표기관 행위고 누구와 무엇과 관련돼야 됩니까? 직무와 관련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 효과입니다. 자, 그럼 을은 이러한 요건을 갖췄다면 갑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법인에게 무엇을 물을 수 있냐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요 갑이란 놈이 법인 제도에 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법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 행위를 한 대표에게도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이중으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A나 갑이나 아무한테나 편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면 되는데 이러한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도 A에게도 편한 존재에게 손해배상의 전액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을이 만약에 법인을 선택해가지고 법인에게 책임을 묻게 되면 요 법인은 갑에게 뭐 할 수 있냐면 구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까지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이사와 같은 대표기관의 행위고요. 그 행위가 직무와 관련돼 있다면 불법 행위를 당한 상대방은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 개인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을은 법인과 갑 아무나 편한 사람에게 전액을 손해배상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인과 대표기관 관계는 부진정 연대 채무가 되고요. 만약에 법인이 책임을 부담했다면 그 책임의 만큼 누구에게? 대표기관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좌측의 중간에 법조문이 나오고 박스 밑에 1번 누구 행위 됩니까? 대표기관의 행위일까? 양아로 2번 대표기관이 무슨 행위죠? 직무에 관한 행위로 타인에게 뭐죠? 손해를 입혔을까? 그 다음 판례 의미 없고요. 특히 우측의 대표권 남용은 나중에 대리권 남용과 똑같은 거니까 한번 나중에 설명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일반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충족할 거,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효과 법인이 뭐죠?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기관 개인도 뭐죠?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피해를 당한 사람은 아무한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동그라미 땡 1번 법인과 대표기관의 관계는 뭐죠? 부진정 연대 채무입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2번에서 뭐 할 수 있죠? 구상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번입니다. 만약에 대표기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감사가 행위를 했거나 사원들이 행위를 했다면 법인에게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대표기관의 행위였다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다면 법인에게는 무엇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 을이 뭘 볼 수 있어요?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데 3번에서 1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법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누구한테만요? 대표기관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2. 읽어봅니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민법 제35조 제2항입니다.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가 어떻게 해요? 연대하여 배상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 예제입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표권이 없는 이사도 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 X겠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말 그대로 대표권이 없으니까 뭐가 아닙니까? 대표기관이 아니죠. 그죠? 2번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맞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법인은 사용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X입니다. 이미.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사장이 있는데 갑이라는 직원이 을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요 A라는 사장은 자기 직원이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자 책임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지만 직원이 한 거기 때문에 별도로 예외적으로 뭘 부담해요?
책임을 부담한다는 측면이에요. 근데 법인의 불법행위는 다르죠. 대표기관 행위와 직무와 관련된 행위라면서 법인에게 책임이 발생하는 이유는 직원이 잘못해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지가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란 얘기죠. 다시 말하면 대표기관 행위고 직무와 관련된 행위라면 누가 스스로 한 행위인 거예요? 법인이 스스로 한 행위인 거죠. 따라서 법인 자신이 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이지 직원을 잘못 가르쳐서 책임지는 무엇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사용자 책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볼게요. 3번 법인은 사용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이미 뭐예요? X다. 그죠? 4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X. 그죠? 둘 다 성립하고 아무나 책임에 대해서 전액을 물을 수가 있고요. 5번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한 손해배상을 산정하면은 때에는 법원은 과실 상계할 수 없다. X입니다. 보통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뭐예요? 상계합니다. 불법행위 책임을 계산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교통사고죠. 무단횡단에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무단횡단한 사람에게도 뭐가 있어요? 과실이 있습니까? 뭐 도로폭 상황에 따라서 30% 20% 뭐 하게 돼요? 과실 상계하게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직무와 관련됐더라도 그 손해 발생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뭐가 있다면요?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깎아야 되므로 5번도 뭐죠? X가 됩니다. 지금 우리 교재가 15년 기출문제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작년도 기출문제를 드릴 거예요. 드리는데 어떻게 드릴 거냐면 우리 교재 순서대로 이렇게 프린트로. 그래서 그거 받으시면 꼭 가지고 다니세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가지고 다니면서 해당 부분에서 작년도 시험 문제 한번 같이 한번 어떻게 검토해 볼 거니까 제가 다음 주에 드리는 프린트물은 집에 두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꼭 가지고 다니면서 한 번씩 좀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봤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걸 좀 드리려고 할 때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봅시다 그러면 또 안 가져왔다고 가서 찾으러 갔다 오고 막 이러면 또 정신이 없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음 주에 작년도 시험 문제를 뭐죠? 교재 순서대로 정리해서 드릴 텐데 꼭 어떻게 해요?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91페이지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인의 기간이 나옵니다. 일단 기간의 의의가 나오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법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손과 발과 같은 역할을 할 존재가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외부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뭐죠? 기관이라고 해요. 이번 기관의 종류를 보면은 일단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 뭐가 있죠? 사원총회가 있고 집행기관은 뭐가 돼요? 이사고 감독기관은 뭐가 돼요? 감사가 되고요. 물론 재단법인에는 뭐가 있을 수 없습니까? 사원총회가 있을 수 없음 너무나 당연하고요.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이사가 나옵니다. 일단 57조 보시면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로 누가 있어야 돼요? 이사가. 말장난이 나와요. 이사를 둘 수 있다. X. 왜요? 둘 수 있다는 말은 안 둘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아니죠. 이사는 뭐예요? 두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사회를 두어야 한다. X. 이사회가 필수기관이 아니라 뭐가 필수기관이요? 이사가 필수기관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2번 이사 임명해가지고 이사를 어떻게 임명하고 면직할지는 1.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정관에 어떻게 이사를 임명하고 면직할 건지를 반드시 어떻게 해요? 기재를 해야 되고요. 넘겨보시면은 한번 판례 나눠 읽어볼게요. 임기 만료된 이사의 직무 수행권에 관한 판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법상 법인에 있어서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는데도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직무 업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죠? 자,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요새 헌법재판소 소장이 임기가 만료됐죠. 그죠? 이제 만료됐죠. 그게 빗댄다면 이사는 이렇게 됐단 말이죠. 만약에 이사가 임기가 끝났어요. 근데 이사가 한 명도 없구나. 또 결혼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또 새로 선임된 이사가 없다면 누가 계속 그 이사의 직무를 집행한다는 거죠? 구이사가. 임기가 끝난 이사가 계속해서 직무를 집행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재판소법을 잘못 만들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 좋은데 지금처럼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도 새롭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지금 본 것처럼 임기가 만료된 헌법재판관이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한다라는 뭘 두었어야 돼요? 예외 규정을 두었어야 되죠. 특히 탄핵소추의 경우 그죠? 탄핵소추가 결정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이런 규정을 넣어놨으면 요새 같은 그런 혼란스러움이 없을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는 그렇고요. 우리 이사는 임기가 끝났는데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이번에 헌법재판소와 관련됐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 2번 이사의 사임행에 뭐가 나오냐면 법적 성질이 나와요. 교재 보시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그죠? 민법적으로는요. 관두는 건 다 단독행위입니다. 뭐는요? 관두는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위임 계약에 있어서 수임인이 그 직무를 그만하려고 해. 그것도 단독행위. 무슨 말이죠?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국가 장관들은 좀 다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사임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라도 대통령이 좋다라고 뭘 해야지만요? 수리를 해야지만 비로소 장관이 뭐하게 돼요? 물러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사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고 법인으로부터 굳이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재단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뭐라고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따라서 법인으로부터 굳이 무엇을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니까 사임의 의사표력이 발생한 후에는 더 이상 뭐하지 못하죠? 철회하지 못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등기사항 가지고 이사의 주소와 성명은 등기사항입니다. 자, 구별하자고요. 정관의 기재사항은 이사의 인면에 관한 사항이죠. 등기사항은 이사의 주소와 성명이죠. 그죠?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3번 이사는 선관주의 의무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건 특별한 거는 아니죠. 그죠? 기억해 두시고 4번 이사의 대표권과 그 제한 부분은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